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매우 더러운 일본 음모. 2. 대한민국의 보복. 3. 지옥에 가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구수 13억을 넘는 중국은 거대한 대륙에 내몽골, 신장 위구르, 티베트, 광시 장족, 링샤 후이족 등 5개의 자치구의 치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주민 중 소수 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자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중 티베트 자치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중국은 전 세계적인 조롱과 바다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보통 중국이 티베트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이유가 대량으로 매장된 천연자원과 인도와의 군사 충돌을 막아주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인간은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하고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아마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2개의 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장강이라고도 불리는 양쯔강과 황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생명을 쥔 이 강들의 수원지가 티베트입니다. 양쯔강은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시작해 내륙을 관통해 황해로 합류하며 황하 역시 티베트 곤륜산맥에서 시작해 중국 한복판을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듭니다. 사실 메공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등을 포함 10개 이상의 강이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티베트가 분리 독립하는 순간 인민의 생명 출를 티베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온갖 조롱에 시달려도 티베트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체의 약 70%가 불로 이루어진 인간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물이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불은 특이하고 특별하고 특출납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이 소가리를 했던 것도 일본이 이 물로 한국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일본이 이마저도 수출 규제 해버린다면 반도체뿐 아니라 발전, 제약, 화학, 제철,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산업에 마비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아예 독자 기술로 일본의 독점 시장을 깨버렸습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대일청구권 협정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1965년 대일청구권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된 것인데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단번도 일본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늘 손해를 본 것이죠.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57년 227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65년 1억 달러, 2022년에는 241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무역적자 누적액이 한국 돈으로 750조 원에 육박하는데 2022년 기준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607조 원이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천명하면서 중공업 등 각종 제조업에 올인했는데 이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로 불리는 소부장이 필수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970년대부터 관련 산업에 올인해 세계 최고의 소부장 생산국이 됐는데 한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룰수록 대의존도가 높아져갔고 현재에 이른 겁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보복한다며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한국이 큰 위기를 느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국이지만 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 장비들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이를 한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보복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그간 일본에 의존했던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바람이 불었던 것인데요. 그중 하나 물입니다.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순도를 가진 물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는 20여 차례가 넘는 특수 공정을 거쳐 미생물과 중금속, 유기물, 용존산소 등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소와 산소만 남은 물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깨끗한 불 또는 반도체의 생명수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업 용수인데요. 반도체를 피자로 비유한다면 반도체 직접 회로가 토핑이고 웨이퍼가 도우로 볼 수 있는데 이 웨이퍼를 씻어내려면 초순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약 7톤의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외에도 수많은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세정 작업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단지마다 생산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왜 초순수가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데 공정 전후에 남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 사이사이 초순수를 이용해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생산성, 즉 수율을 높일 수 있죠. 순수는 비단 반도체 생산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태양광전지나 LED 등을 제조할 때도 사용되는 보편적인 공업용수로 역과, 역삼투, 탈기, UV성화, 이온교환 등 총 25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인 만큼 초순수 수요는 높은데 한국의 초순수 공정 설계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0%라는 점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지만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관련 기술 특허 71%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순수 설비가 고장나도 일본 기술진을 직접 모셔와야 수리가 가능할 만큼 의존도가 매우 높았죠. 한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초순수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죠. 국산 기술을 활용해 초순수를 직접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 아니라 탈기막, 자외선 산화장치, 이온교환수 등 핵심 장치 3종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시공한 시즌 플랜트를 웨이퍼 제조회사인 SK실트론 구미 공장 부지에 구축했습니다. 현재 1200톤을 생산하는 1라인이 시운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핵심 장비 및 기자재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했고 추가 1200톤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 1라인 초순수의 품질 검증을 마친 뒤 국산 장비를 사용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해 SK실트론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통해 공정 설계 및 운영 기술의 100%, 시공 기술 및 핵심 기자재 6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초순수를 생산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 가다 보면 다른 나라에 자존심 굽히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부디 계획한 대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강기동이라는 분을 직접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반도체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자 삼성 반도체원 삼성전자의 전신인 한국 반도체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싹이 트기도 전인 1960년대 미국 국방부의 대륙간 탄도탄 미니트 맨 미니트맨 극비리 프로젝트를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했던 반도체 분야의 대단한 선구자였는데 1973년 모든 걸 접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 반도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의 두뇌에는 선진국보다 20년 앞선 기술이 있었고 그걸 현실로 구현했지만 그는 어느 순간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 중입니다. 이 강기동 선생님께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시면서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고 1973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통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전 세계에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중국은 최근 인구수 1위라는 타이틀을 인도에게 넘겨줬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년 안에 확실히 인도는 중국을 넘습니다. 인도의 신생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이죠. 유엔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7년으로 봤지만 4년 앞당긴 올해부터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수라는 타이틀은 분명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최근 인도는 더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광물 덕분인데요. 지난 2월 10일 인도 정부는 인도 지질조사연구소가 인도 북부에서 59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 북부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은 약 590만 톤으로 인도에서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 매장이 확인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현재 전 세계는 리튬 확보를 위해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 리튬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인도는 정말 무서운 국가로 변모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리튬 매장량은 총 8천만 톤인데, 이 중 사용 가능한 양은 고작 1/4인 2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매장된 리튬이 이용 가능하다면 인도는 순식간에 세계 2위이자 전 세계 매장량의 1/4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이 생기게 될까요?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현재 대기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서 리튬 개발을 위한 매장량 분석을 한참 진행 중인데, 의회 분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일부를 추출해서 검사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울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재빨리 재편된 상황입니다. 2019년 고작 200만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2020년 300만 대, 2021년 570만 대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02만 대로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자동차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추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유럽 등에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핵심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즉 2차 전지인데요.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은 곧 전기차의 성능을 의미하며,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광물로 전 세계에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광석과 염수 소금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광석 리튬은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에 대부분 매장되었고, 염수 상태의 리튬은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리튬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 하얀 황금 등으로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가진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국가들로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의 56%가 집중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23.6%, 아르헨티나가 21.3%, 칠레가 11%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다음 시대 기업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거대한 소금 호수인 오프레 무에르토암버 뮤어토를 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리튬은 소금물 상태와 광석으로 매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에서 광석 상태에 리튬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태백산 부근에서 지하자원 조사를 실시한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지하자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리튬 매장 여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죠. 그래서 자원빈국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론, 알 등을 포함한 탐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대대적인 광물 탐사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9년 연말부터 주광 및 폐광 등에서 리튬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광산 33개를 대상으로 리튬 매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6곳에서 리튬 광석을 찾았는데, 정확한 매장량은 추후 심층 탐사가 필요하지만 드론을 띄워 심층 탐사한 경북 울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죠. 리튬 광화대를 확인한 즉시 지지려는 울진 보안광산에 드론을 띄워 탐사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리튬 규산염의 일종인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일부 채굴에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세계 최고 리튬 광산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린푸시보다 품위가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다만 이 보안 광산 주위에 금강송 보호구역이 있어 직접 채굴에 기반한 매장량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청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채굴 없는 물리 탐사로도 매장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련은 의뢰 안에 매장량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측정해 채굴 여부가 결정될 텐데 기대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채굴하게 되더라도 한국은 이를 활용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채굴과 동시에 성실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2025년이면 반도체 산업마저 뛰어넘는다는 배터리 산업은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정성이 늘 제기됐지만 만약 한국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런 불안정함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에서 잠시 언급했듯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고농도 리튬 약 22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소금호수 옴브레 무에르토 관건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소금호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는 소금호수의 관건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세계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어소시에이츠가 국제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금호수에는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을 훨씬 넘어서는 1350만 톤 탄산 리튬 기준임이 확인됐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고려하면 포스코가 최소 28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0년 동안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지난 10월 2단계 사업 투자도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5만 톤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포스코는 염수 리튬과 광산 채굴,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합쳐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톤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50만 톤의 리튬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몇 대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소금호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란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g의 리튬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소금호수 중 최고 수준이며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7월 1톤당 560만원이던 중국산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2022년 2월에는 8,400만원으로 올랐고 연말에는 약 1억 1,100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톤당 약 1,300만원일 때 포스코가 약 35조 원의 미래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했었는데 그 10배 가까이 뛰었으니 이제는 350조 원의 미래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2023년 울진에서 매장량 평가가 끝나면 이제 채굴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에 진파 석유가 없다면 하얀 석유라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드디어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대다수의 매체도 2023년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FA50 도입은 단순한 방산 수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전략 구심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략 충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중국을 믿었던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패권주의의 상징 1대1로인데요. 1대1로는 최초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21세기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며 많은 나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겉으로만 봤을 때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초대규모 경제벨트였는데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대1로의 처참한 실체는 중국의 국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가 스리랑카인데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 스리랑카는 경제학자들이 신흥국, 중진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리랑카가 지난 2022년 5월 급작스레 국가부도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디폴트 선언, 당시 스리랑카의 대외부채는 무려 500억 달러, 하나 약 64조 원을 훌쩍 넘었고 이와 반대로 외화 보유액은 고작 1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외 부채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요 수입원이 박살난 스리랑카는 채무조정 요청을 신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되려 스리랑카가 망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스리랑카가 파산하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콜롬보 항구, 마탈라 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리랑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전부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1대1로의 가면을 쓰고 개도국의 대규모 사업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면 결정타를 날리는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와 인프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외에도 우간다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 2억 달러를 빌렸다가 코로나19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몰디브는 국가 전체 GDP가 40억 달러에 불과함에도 1대1로 관련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5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도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가 1대1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1대1로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이고 갚지도 못할 돈을 무리하게 빌려간 나라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1대1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도국에서 중국과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국가의 기반 시설을 다지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긍정적인 외교 관계를 쌓을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의 최대 국책 사업인 1대1로를 거절했다가 척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관을 제공한 나라의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와 기술진, 공사감독 회사 그리고 원자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산을 사용하도록 강매했습니다. 중국에 빌린 돈이 중국 건설사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호구 잡기 수법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외들어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의 평균 이율 1%보다 훨씬 높은 4%대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 9%의 이자를 지불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대출 조건도 따지 않고 금액도 대규모로 빌려주는 대신 말도 안 되는 억지 조항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스케일만 국제적일 뿐 고리대금업, 사채업자와 똑같은 행태인데요. 이로 인해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의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뿐입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1대1로를 나라 사냥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1대1로의 해양 노선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촉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인데요. 1대1로의 가장 큰 목적은 군사 전략적 의도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거기에 중국의 전진기지를 배치하려는 속셈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1대1로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군사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출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산 무기 퇴출과 반중국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무기의 18% 한국산 무기체계입니다. 이는 외교적 문제로 자유 진영 세력의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한 평균가스로 한국 무기체계의 장막력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성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마저 상당히 합리적이니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싼 가격에 홀려서 중국 무기를 기용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기안,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의 호위 전단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에 함정을 도입했는데요. 애초에 충동 구매로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차크리 나루에벳함을 도입한 데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함재기는커녕 무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산 호위함의 1차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국이 운용 중인 0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태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안에 고마움까지 느끼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실체를 몰랐던 건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국에서 3,000톤급이라 15보는 호위함의 무장은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경월의 발사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있는 무장체계도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 격발 버튼을 눌러도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딱 중국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053형 호위함을 도입하는 데 사용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인 965억 을 스웨덴에 지불하며 대대적인 개수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뜩이나 무장, 함재기 모두 부족했던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은 제대로 된 호위함조차 없이 왕실 행사용 이벤트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중국의 이를 갈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서 견제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구심점으로 군사적 안보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대1로에 대항하는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안보벨트인데요. 특히 최근 마지막 퍼즐이었던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마침내 아시아 태평양 안보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FA-50 블럭 2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블럭 20은 공중전용 AIM-20과 공대지 공격을 위한 합동 직격탄잼 AGM-65를 탑재하고 대한민국의 KGGD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면서 동급 경공격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중국 공군에서도 절대적인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4세대 4.5세대기와 정면 대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는 말레이시아는 2차 사업에서도 FA-50 블럭 20 18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이 FA-50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대중국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3국의 관계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이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적에 맞서기 위해선 임시 동맹이라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전략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1대1로의 허리를 제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일간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제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무장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맞상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을 보존해야 하는 중국 상황에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코드의 미국과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 CSP로 격상한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CSP는 아세안이 권역의 국가와 맺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로 지금까지는 중국과 호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미국과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통해 군사 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뛰어난 무기체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활약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